서울의 공기 속에는 오랜 왕조의 묵직함과 자본의 풍요로운 향기가 뒤섞여 있었다. 나는 방금 삼청동 갤러리 거리 옆에서 열린 VVIP 비공개 감상회를 마쳤다. 주최 측의 저녁 식사 제안을 정중히 거절하고 나온 길이었다. 내 손끝에는 아직 고려청자를 만졌을 때의 옥처럼 섬세하고 차가운 감촉이 남아 있었다. 국내 최연소, 최고 수준의 미술품 감정사로서 내 삶은 본래 이렇게 수천 년을 뛰어넘는 예술품들을 중심으로 냉정하고 절제된 채 역사와 대화하며 돌아가야 했다. 하지만 3년 전 한 항공기 사고가 내 인생을 두 동강 냈다. 남편 강지혁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그 참사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날 이후 내 세상의 절반은 일이었고 절반은 그를 대신해 효도를 다하는 것이었다. 나는 밤낮 없이 일하며 촉망받는 전문가에서 시부모님을 모시고 아들 윤우를 키우는 현숙한 미망인으로 나 자신을 바꿔놓았다. 나는 센 강변을 따라 천천히 걸으며 이 이국 땅의 저녁 바람으로 마음속에 쌓인 피로를 조금이나마 털어내려 했다. 불이 환하게 켜진 최고급 아동복 매장을 지날 때 내 발걸음은 예고 없이 멈췄다. 쇼윈도 안에서 한 남자가 무릎을 꿇은 채 2살쯤 되어 보이는 어린 사내아이에게 앙증맞은 수제 가죽 부츠를 신겨주고 있었다. 그의 곁에서는 화려하게 화장한 여자가 미소를 머금고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눈에서는 사랑이 넘쳐 흐를 듯했다. 그 모습은 한 폭의 유화처럼 따뜻하고 아름다웠다. 만약 그 남자가 강지혁이 아니었다면 나는 걸음을 멈추고 그들을 축복했을 것이다. 내 혈액은 그 순간 얼음처럼 굳어버리는 듯했다. 시간, 공간, 그리고 거리의 소음까지 모두 내게서 멀어졌다. 내 눈에는 오직 그만이 보였다. 내 남편, 묘비 아래 3년 동안 누워있던 바로 그 사람. 그는 3년 전보다 조금 더 성숙해 보였다. 짧게 기른 콧수염에 미간에는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여유와 귀티가 서려 있었다. 그가 입고 있는 비스포크 캐시미어 코트는 척 보기에도 엄청난 고가품이었다. 그의 곁에 있는 여자, 나도 아는 사람이었다. 윤세라. 그의 대학 시절 절친한 여자 사람 친구. 그가 죽기 전까지도 내게 그저 평범한 친구일 뿐이라고 설명했던 바로 그 여자였다. 그리고 저 아이. 이목구비가 강지혁을 칠 8알은 빼닮았다. 나는 강지혁이 아이의 옷깃을 정리해주고는 일어서서 아주 자연스럽게 윤세라의 허리를 감싸고 그녀의 이마에 부드럽게 입 맞추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들 세 식구는 더없이 화목하고 행복은 눈이 부실 정도였다. 바로 어제 아침 나는 이 손으로 중풍으로 쓰러져 누워 계신 그의 아버님의 몸을 닦아드리고 굳어버린 다리를 주물러드렸다. 나는 거의 모든 사교 활동을 포기했고 내 개인 소장품 일부를 팔아치웠다. 오직 그가 죽은 후 회사가 남긴 빚더미를 메우기 위해, 오직 그의 늙은 부모님이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나는 스스로에게 이것이 아내로서 마땅히 해야 할 책임이라고 되뇌었다. 알고 보니 나의 3년, 내가 밤낮으로 애쓰며 심혈을 기울인 3년은 그저 그와 다른 여자의 행복한 삶을 위한 디딤돌에 불과했다. 치밀하게 계획된 죽음은 전 세계를 속였고 나의 모든 것을 앗아갔다. 울컥하고 뜨거운 것이 목구멍으로 치밀어 올랐다. 나는 입술을 깨물어 겨우 추한 꼴을 보이지 않았다. 울지 않았다. 뛰어들어가 이 위선적인 평화를 찢어버리지도 않았다. 극한의 충격과 배신감 끝에 절대적인 냉정이 나를 지배했다. 나는 천천히 핸드백에서 스마트폰을 꺼냈다. 어디에도 전화하지 않았다. 대신 녹화 모드로 전환했다. 차갑고 투명한 쇼윈도 유리를 사이에 두고 나는 렌즈를 저 화목한 세 식구에게 맞췄다. 내 손은 한치의 떨림도 없었다. 하지만 스크린을 통해 극도로 억누른 탓에 발생하는 미세한 흔들림을 나 스스로도 볼 수 있었다. 녹화와 증거 수집. 이것은 감정사로서의 내 본능이었다. 진품과 위작을 가려내듯 사람의 마음도 감정한다. 강지혁이 무언가 느꼈는지
무심코 창밖을 훑어보았다. 나는 재빨리 몸을 돌려 가로등의 그림자 속으로 숨었다. 그의 시선은 내가 방금 서 있던 자리에 잠시 머물렀다가 이내 윤세라의 애교 섞인 목소리에 이끌려 돌아갔다. 나는 스마트폰을 넣고 뒤돌아섰다. 미련 없이 파리의 밤거리 속으로 녹아들었다. 눈물은 가장 쓸모없는 것이다. 내가 해야 할 일은 죽어버린 내 사랑을 애도하는 것이 아니라 도둑맞은 내 인생을 위한 성대한 추도식을 여는 것이다. 그리고 재물은 당연히 나를 배신한 그들이다. 나는 가장 가까운 호텔로 들어가 가장 빠른 속도로 한국으로 돌아가는 첫 비행기를 예약했다. 전화기 너머 내 목소리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평온했다. 마치 평범한 여행을 예약하는 것처럼 오직 나만이 알고 있었다. 이 여행의 목적지는 지옥이며 나는 유일한 뱃사공이 될 것이라는 것을. 고도 1만 미터 상공. 기내는 평온한 엔진 소리만이 울릴 뿐 고요했다. 나는 창가에 기대어 시시각각 변하는 구름을 바라보았다. 내가 3년 동안 의도적으로 억눌렀던 기억들이 터진 두 개의 홍수처럼 밀려왔다. 3년 전 비보가 전해졌을 때 나는 완전히 무너졌었다. 나는 차가운 묘비 앞에 무릎 꿇고 아직 갓난아기인 아들을 품에 안고 목 놓아 울었다. 강지혁의 부모님, 나의 시부모님은 충격으로 나란히 쓰러지셨다. 내가 밤낮으로 그들의 병상을 지키며 물을 떠다 드리고 약을 챙겨드리고 몸을 닦아드리며 그들을 붕괴 직전에서 간신히 구해냈다. 강지혁은 평범한 집안 출신이었지만 재능이 뛰어났다. 아버지의 가장 촉망받는 수제자였다. 우리는 자유연애를 했고 아버지는 그를 아들처럼 아끼셨다. 나와의 결혼을 허락하셨을 뿐만 아니라 결혼 후에는 우리 가문이 운영하는 문화재단의 상당수 경영권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다. 나는 미술품 연구에만 몰두했고 경영에는 전혀 흥미가 없었다. 평생을 맡길 수 있는 좋은 사람을 찾았다고 생각하며 기꺼이 뒷짐진 경영자가 되었다. 그가 죽은 후 재단은 구심점을 잃었다. 그가 생전에 벌인 몇몇 투자 사업이 실패하면서 엄청난 빚더미만 남았다. 내가 어머니가 물려주신 예물과 수년간 모아온 나의 소중한 소장품들을 하나씩 팔아치워 간신히 그 구멍을 메웠다. 문문가의 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것을 막아냈다. 나의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기에 나는 시부모님을 유일한 가족으로 여겼다. 아버님은 극심한 슬픔의 중풍으로 쓰러져 자리에 누우셨고 어머님은 모든 원망을 내게 쏟아부으셨다. 수시로 내 코앞에서 내가 상문살섬, 문사이껴 자기 아들을 잡아먹었다고 저주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묵묵히 견뎠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아버님께 드릴 보약을 다리고 몸을 닦아드리고 재활 운동을 도왔다. 그리고 온 가족의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밤이 되어 모두가 잠들면 나는 서재에서 재단의 재무보고서를 들여다보고 내가 가장 경멸했던 경영 지식을 공부했다. 새벽까지 친구들은 모두 나에게 이미 할 만큼 했으니 강지혁 집안이라는 빈 껍데기에 더는 얽매일 필요가 없다고 충고했다. 나와 아이를 위해서라도 새로운 삶을 시작하라고 했다. 하지만 나는 항상 내가 강지혁의 아내이고 그의 부모님을 돌보고 그의 유산을 지키는 것이 내게 주어진 당연한 책임이라고 생각했다. 이제와 생각하니 정말이지 천하의 웃음거리다. 나는 여기서 그의 가족을 위해 내 모든 것을 소진하고 있는데 그는 지구 반대편에서 다른 여자와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돈을 물쓰듯 하며 살고 있었다. 그가 말했던 소위 투자 실패는 아마도 자산을 빼돌리기 위한 위장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 현숙한 미망인은 그의 금선탈각, 진, 퇴허, 계획에서 가장 어리석고 가장 완벽한 아내였던 것이다. 비행기는 깊은 밤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다. 나는 캐리어를 끌고 3년간 살았던 평창동의 시댁으로 돌아왔다. 이곳의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까지 모두 내가 집이라고 믿었던 곳이었다. 거실에는 아직 불이 켜져 있었다. 어머님은 소파에 기대어
고가의 에스테틱용 모델링 팩을 붙인 채 가사도우미에게 삿대질을 하고 있었다. 내가 몇 번을 말해. 과일은 유기농으로 사오라고. 이 샤인머스켓은 딱 봐도 신선하지 않잖아. 내일 가서 환불해와. 나를 보더니 그녀는 귀찮다는 듯 눈꺼풀을 치켜떴다. 목소리에는 온통 책망이 가득했다. 왜 이렇게 빨리 돌아왔니? 파리 프로젝트는 잘 성사됐어? 당장 다음 달 집안 생활비도 막막한데 이제 네가 이 집의 유일한 희망이야. 우리랑 윤우 생각 좀 해야지. 윤우는 내 아들 강윤우다. 나는 한때 그 이름이 남편에 대한 나의 그리움을 담고 있다고 생각했다. 이제야 알았다. 그것은 그저 나 혼자만의 착각이고 웃음거리였다는 것을. 나는 평소처럼 고개를 숙이고 변명하지 않았다. 그저 담담하게 네 한마디 하고는 말했다. 피곤해서요. 먼저 올라가서 쉴게요. 어머님은 잠시 멍했다. 내가 이런 냉담한 태도를 보일 줄은 예상 못한 듯했다. 불만스럽게 중얼거렸다. 아주 날개가 돋쳤네. 한마디 했다고 저러는 것 좀 봐. 나는 무시하고 곧장 2층으로 올라갔다. 지난 3년간의 효도는 마치 정교하게 짜인 독백극 같았다. 나 혼자만 무대 위에서 열연하고 관객은 이미 오래전에 자리를 뜬. 이제 그 연극은 막을 내려야 했다. 내 방으로 돌아와. 내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문을 잠그는 것이었다. 이곳은 강지혁과 나의 신혼방이었다. 방에는 아직도 우리의 웨딩 사진이 놓여 있었다. 사진 속 그는 부드럽게 미소 짓고 있었고 나는 행복한 얼굴로 그의 품에 기대어 있었다. 나는 다가가 그 사진을 집어들었다. 몇 초간 조용히 바라본 뒤 표정 없이 액자를 뒤집어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거울에는 창백하고 낯선 얼굴이 비쳤다. 3년간의 고생으로 눈가에는 잔주름이 생겼고 눈빛에는 떨쳐버릴 수 없는 피로가 묻어 있었다. 하지만 이 두 눈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얼음을 깨고 솟아나고 있었다. 그것은 내가 한때 최고 감정사로서 가졌던 냉정과 날카로움이었다. 울지 않았다. 히스테리를 부리지도 않았다. 극한의 분노 뒤에는 극한의 명료함이 찾아왔다. 내 뇌는 정밀 기계처럼 고속으로 회전하기 시작했다. 메모할 필요도 없었다. 완벽하고 명확한 계획이 이미 내 머릿속에 세워졌다. 그것은 구조는 복잡하지만 논리가 정연한 건축물과 같았다. 세 개의 핵심 기둥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첫째, 자산 보전 및 증거 확보. 나는 즉시 방화벽을 세워야 한다. 나의 것, 내 아들의 것, 그리고 우리 가의 모든 것을 강지혁 집안이라는 블랙홀로부터 완벽하게 분리해야 한다. 동시에 내가 파리에서 찍은 영상과 지난 3년간 강지혁 집안의 모든 비정상적인 자금 흐름을 흔들 수 없는 법적 증거로 만들어야 한다. 둘째, 미끼 제작. 강지혁이 온갖 수를 써서 죽음을 위장하고 몸을 뺀 것은 오로지 돈 때문이었다. 그는 탐욕스럽고 자신만만하다. 나는 그를 위해 그가 거절할 수 없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게 할 만한 미끼를 맞춤 제작해야 한다. 그를 유럽의 안락한 소굴에서 한국으로 제 발로 기어들어오게 할 함정을. 셋째, 법망 구축. 내가 원하는 것은 단순한 이혼과 재산 분할이 아니다. 길거리에서 머리채를 잡고 싸우는 추한 꼴은 더더욱 아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공개적인 심판이다. 그와 그의 모든 공범들이 그들의 기만, 절도, 그리고 배신에 대해 가장 혹독한 법적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 나는 침대 옆으로 가 베개 밑에서 예비용 스마트폰을 꺼냈다. 가장 중요한 고객 및 정보원과 연락하기 위한 나의 오랜 습관이었다. 나는 한 번호를 찾아 전화를 걸었다. 전화는 3번 울린 후 연결되었다. 수화기 너머로 침착한 중년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다. 서진 양. 김 변호사님 저예요. 내가 부른 사람은 아버지 생전에 가장 신뢰하셨던 고문 변호사, 기업 법무 분야에서 상승장군이라 불리는 남자 김영석이었다. 이렇게 늦은 시간에 무슨 일인가? 김 변호사님의 목소리는 예리했다. 내 목소리는 나와 무관한 공식을 읊는 것처럼 평온했다. 김 변호사님, 지금 당장 제 혼전 계약서에 명시된 휴면
자산분리 조항을 발동시켜 주세요. 네, 바로 지금요. 즉시 실행해서 제 개인 신탁기금, 어머니가 남기신 모든 유산, 그리고 윤우 명의의 모든 자산을 강지혁 및 그의 가족과 관련된 모든 계좌로부터 방화벽 격리를 진행해 주세요. 동시에 팀을 꾸려서 3년 전 파나시아 항공 714편 추락사고의 모든 세부사항, 특히 강지혁의 사망 판정과 보험금 지급 절차를 비밀리에 재조사해 주세요. 저는 이것이 사기극이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수학의 저편에서 몇 초간 침묵이 흘렀다. 김 변호사님의 목소리는 더없이 진지해졌다. 알겠네. 걱정 말게. 날이 밝기 전에 첫 번째 방화벽이 구축될 걸세.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말하게.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전화를 끊자 배신감에 짓눌려 숨막히던 마음속 거대한 돌덩이가 드디어 조금 움직이는 것 같았다. 나는 거울 앞으로 다가갔다. 거울 속 다시 날카로워진 눈빛의 나를 보며 입꼬리가 천천히 차가운 호를 그렸다. 강지혁 씨, 내가 나지막이 말했다. 집에 온 걸 환영해요. 다음 날 아침, 내가 평소처럼 끓인 탕약을 들고 아버님 방으로 들어갔을 때 내 스마트폰으로 김 변호사님으로부터 암호화된 메시지가 도착했다. 1단계 완료. 방화벽 발효. 나는 약그릇을 어머님 손에 건넸다. 그녀가 능숙하게 아버님께 약을 떠먹이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얼굴에는 감추기 어려운 짜증이 서려 있었다. 내 마음에는 아무런 파문도 일지 않았다. 내가 3년간 정성껏 모셨던 눈앞의 이 노인은 내 인식 속에서 이미 가련한 아버지에서 사기꾼의 공범으로 바뀌어 있었다. 서진아 어머님이 약을 떠먹이며 고개도 들지 않고 물었다. 어제 내가 말한 건 어떻게 생각해봤니? 내 박, 자자, 삼촌가 소개해준 그 프로젝트 수익률이 아주 높다던데 우리 집에 있는 그 오래된 도자기들 몇 점 팔아서 투자해볼까? 이렇게 앉아서 까먹기만 하는 것도 방법은 아니잖아. 그녀가 말하는 오래된 도자기는 아버지가 남기신 몇 점의 조선백자 관여관이었다. 강지혁이 죽은 후 어머님은 여러 번 애둘러 그것들을 현금화하라고 내게 암시했다. 나는 그때마다 아버지의 유품이라 차마 팔 수 없다는 핑계로 넘어갔다. 과거에는 그녀가 이 집안을 위해 그런다고 생각했다. 이제야 알았다. 그녀는 그저 문훈가의 마지막 남은 재산까지 긁어모아 죽었다 살아난 그녀의 보물 같은 아들에게 보내주려는 것뿐이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온화한 어조로 대답했다. 어머님, 그 작품들은 아버지가 윤우에게 남겨주신 거예요. 건드릴 수 없어요. 돈 문제는 제가 어떻게든 해볼게요. 어머님의 얼굴이 즉시 굳어졌다. 너 같은 여자가 무슨 수로 해결한다는 거니? 우리 지혁이가 있었어야 했는데 정말 팔자가 사나워. 나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고 방을 나섰다. 등 뒤로 그녀가 목소리를 낮춰 불평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 후 며칠 동안 나는 해외 프로젝트 후속 처리를 핑계로 자주 외출했다. 실제로는 김 변호사님 사무실에서 그의 팀과 함께 수차례 고강도 회의를 진행했다. 김 변호사님의 효율은 경이로웠다. 그는 24시간 내에 모든 자산의 법적 분리를 완료했을 뿐만 아니라 해외 인맥을 통해 강지혁의 항공기 사고에 대한 수많은 의문점을 신속하게 찾아냈다. 항공사고 사망자 명단에서 강지혁의 신원은 치과 기록과 현장에서 발견된 일부 조직 샘플의 DNA 대조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젊은 변호사가 스크린의 자료를 가리키며 말했다. 하지만 저희가 발견한 바로는 강지혁의 치과 기록이 사고 발생 6개월 전에 매우 이상하게 수정된 이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DNA 샘플은 강지혁의 부모 DNA와 일치하긴 하지만 일치율이 99.97%에 불과합니다. 이 수치는 법적으로는 유효하지만 유전학적으로는 미세한 의문을 남깁니다. 나는 그 보고서를 보며 냉소했다. 나는 강지혁을 너무나 잘 알았다. 그는 겉보기에는 빈틈없이 일 처리를 하지만 뼛속까지 자신만만해서 항상 자신이 똑똑하다고 여기는 흔적을 남기곤 했다. 계속 조사해 주세요. 내가 김 변호사님께 말했다.
강지혁에게 혈연 관계가 아주 가까운 먼 친척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그가 사망하기 전 6개월 동안 그의 주변 모든 사람, 특히 그에게 충성했던 부하 직원들의 건강 상태를 집중적으로 조사해 주세요. 완벽한 사기극에는 반드시 완벽한 대역이 필요하니까요. 동시에 다른 변호사팀은 강지혁 집안의 지난 3년간의 회계 장부를 감사하고 있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시부모님 명의의 계좌로 지난 3년간 수십억 원이 넘는 자금이 여러 유령 회사의 해외 계좌를 통해 유입되었다. 그리고 이 돈의 대부분은 또다시 투자라는 명목으로 더욱 은밀한 역외 신탁 계좌로 이체되었다. 이 신탁의 수혜자는 KJH라는 이니셜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를 맡은 변호사가 말했다. 저희는 이것이 강지혁이라고 강력하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모든